사와 줄거리. 고향에서 땅을 사들이고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재산을 불리고 소작인들을 부리면서 왕룽은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서당으로 보낸다. 한편 홍수로 할 일이 없어진 왕룽은 성내 찻집을 드나들게 되면서 몸을 파는 렌하에게 눈이 멀어 열병을 앓는다. 결국 그녀를 첩으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농사일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20일. 사람들은 지붕 밑에 여자 둘이 있으면 집안이 편할 날이 없다고들 말한다. 왕룽의 집에 레나와 뚜첸이 들어오고 나서도 아무 불평이나 불화가 없으리라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왕룽은 그런 것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오란의 불평스런 기색이라든가 뚜첸의 도끼서린 모습으로 어쩐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짐작하긴 했으나 레나에 대한 애욕에 빠져있는 그에게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낮이 밤이 되고 밤이 아침으로 바뀌어도 왕룽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그의 곁에 레나가 누워있는 것이 꿈이 아닌 사실이라고 느꼈다. 하늘에 뜬 달이 그 주기에 따라 차고 기울듯이 레나는 언제나 곁에 가까이 있으므로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언제나 레나를 껴안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랑의 갈증이 약간 채워지자 그는 지금껏 생각지 못했던 사실들에 겨우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 하나는 오란과 뚜첸 사이에 곧 말다툼이 생긴 것이다. 이 일은 왕룽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남편이 둘째 여자를 들이면 아내는 대들보에 목매어 죽거나 그런 짓을 한 남편을 따지고 들어 맥도 못 추게 하는 여자의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다. 왕룽도 오란이 레나를 미워할 것이라고는 짐작했지만 다행히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그 분풀이가 뚜첸에게 향할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왕룽이 뚜첸을 처음 집에 두기로 작정했을 때는 레나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때 레나는 뚜첸을 내 몸종으로 두게 해줘요.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에요. 말도 할 줄 모르는 어렸을 때 양친이 돌아가셨고 큰아버지는 내가 예쁘장하니까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조금도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왕룽에게 애걸했던 것이다. 그녀의 그 아름다운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을 본 왕룽은 두 말 없이 승낙했다. 레나에게는 몸종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녀가 이 집에서 외톨박이란 것도 사실이었다. 오란이 첩의 시중을 들 리 없었다. 그녀가 레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뿐 아니라 레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할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의 레나는 고독하지 않을 수 없다. 레나의 곁에 가는 사람은 숙모뿐이겠지만 그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까지 깊이 파고들며 잡담할 것을 생각하니 불쾌한 일이었다. 종으로 어떤 여자가 적당한지 분별이 없는 왕룽은 뚜첸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란은 뚜첸을 대하자 이제껏 왕룽이 보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한 화를 냈다. 뚜첸은 전날 당당한 황령감의 몸종이었고 오란은 부엌일이나 하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왕룽의 집에 고용살이를 하는 만큼 오란과 다정스럽게 지내려 생각했다. 오란을 만났을 때 공손하게 말을 걸었다. 어머, 반가워요. 다시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됐군요. 하지만 이번엔 당신이 대부인이고 내 주인이고 참 세상이란 이렇게 변하는군요. 그러나 오란은 한동안 뚜첸을 바라보다가 그 뚜첸이 레나의 몸종으로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땅에 놓고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서 애욕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왕룽에게 말했다. 저 종려는 무엇하러 집에 두었어요? 왕룽은 갑자기 묻는 말에 당황했다. 그는 주인답게 떳떳이 말하고 싶었다.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어떤 여자를 두건 무슨 참견이야 하고 핀잔을 주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그가 한 처사는 돈을 가진 부자들이면 누구나 하는 일이니 미안할 것도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왕룽은 아무런 말도 못했다. 그저 우물쭈물 주위를 살피면서 담뱃대를 찾는 척하고 허리춤을 이리저리 뒤적여 볼 뿐이었다. 오라는 꿈쩍도 않고 그 큰 발로 버티고 서서 남편의 말을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을 않자 다시 같은 말로 똑똑히 물었다.
저 종려는 무엇하러 집에 두었어요? 왕룽은 그녀에게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겠기에 맥풀린 말투로 대답했다. 왜? 그 사람이 자네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황영가님 댁에 있을 적에 얼마나 전현에게 구박을 받았다고요. 하루에 20번도 더 부엌에 달려와선 영감님 찬물이니 영감님 진진이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들볶고 언제나 음식이 너무 뜨겁다느니 맛이 없다느니 그러고도 나를 못난이라느니 이러니 저러니 몰아대고. 그러나 왕룽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오라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자 좀처럼 흘리지 않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푸른 앞치마 자락으로 아무리 눈물을 닦아도 자꾸만 흘러나왔다. 그녀는 앞치마 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겨우 말했다. 내 집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 너무해요. 이 집을 나갈래도 친정도 없고. 그래도 왕룽은 담뱃대에 불을 붙이고 앉았을 뿐이었다. 오라는 호소하듯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말 못하는 짐승처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윽고 단념한 듯 눈물이 앞을 가려 분별 못하여 손으로 더듬으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오란이 사라지자 왕룽은 살아난 듯 했으나 미안한 생각이 가슴에 치밀었다. 그러나 그는 또 이런 자신의 생각이 부끄럽고 분하기도 하여 마치 누구와 싸움이나 하고 난 것처럼 소리를 내어 혼자 중얼거렸다.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나로선 안 사람에게 섭섭하게 안 했어. 나보다 더한 놈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라는 그쯤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라는 그것으로 끝장을 내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기식으로 해나갔다. 여느 때나 다름없이 아침마다 차를 끓여 시아버지에게 드리고 왕룽이 레나에게 가지 않고 있으면 그에게도 차를 주었다. 그러나 뚜첸이 레나에게 찬물을 주려고 부엌에 오면 솥에 물이라곤 한 방울도 없었다. 뚜첸이 아무리 큰 소리로 불평을 해도 오라는 결코 들은 척하지 않았다. 그래서 레나를 위해서 필요한 물은 자기 손으로 직접 끓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벌써 아침밥을 짓기 위해서 솥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뚜첸이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어도 오라는 대꾸 없이 제 할 일만 할 뿐이었다. 작은 마님이 목이 말라 물을 기다리시는데 오라는 뚜첸의 말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솥에 불만 지피는데 한 가닥의 나뭇가지라도 가난하던 옛날처럼 아껴서 조금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집어넣을 뿐이었다. 그래서 뚜첸은 찢어질 듯한 소리로 왕룽에게 호소했다. 왕룽은 그가 사랑하는 레나가 이런 일로 고통받는다는 말을 듣자 그만 화가 나서 부엌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아침에 물을 끓일 때 좀 더 끓일 수 없어. 그러나 오라는 더욱 심각하게 증오가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난 종년의 종질은 못하겠어요. 왕룽은 화를 참지 못해서 그만 오란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말했다. 잔말 말어. 누가 종년을 위해서래. 제 주인을 위해서지. 오라는 아무튼 꾹 참고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그 계집에게 내 진주를 2개 다 주었죠. 그러자 왕룽은 손을 어깨에서 떨구고 말을 못했다. 노여움도 잊은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곳을 떠나 뚜첸에게 가서 말했다. 부엌을 따로 내고 솥도 따로 걸어야겠어. 저 미련한 것은 레나가 좋아하는 음식도 마련 못할 게고 하니 새로 부엌을 내서 자네 좋을 대로 장만하는 게 낫겠어. 왕룽은 곧 일꾼들을 불러 부엌을 새로 만들게 하고 솥도 새로 사왔다. 뚜첸은 왕룽이 자네 좋을 대로 음식을 장만하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말을 듣자 무척 기뻐했다. 왕룽은 겨우 일이 잠잠해지고 여자들의 말이 없어졌으니 이젠 자기의 사랑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레나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줄 몰랐다. 레나가 그 샛별 같은 눈에 백합꽃잎 같은 새까만 긴 눈썹을 깜빡거리며 애교를 부리거나 그를 바라보는 눈에 웃음의 빛이 흐를 때면 왕룽은 그만 전신이 움찔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새 부엌은 뜻밖에도 왕룽에게 괴로움을 가져왔다. 그것은 뚜첸이 매일 성안에 가서 남방에서 온 값비싼 식료품을 사오기 때문이었다. 왕룽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 많았다. 여지 열매 끝에 담근 대추과자, 과실, 그 밖에도 온갖 해물 등 진귀하고 값비싼 것뿐이었다. 더욱이 뚜첸은 그런 물건값에 얼마를 잡아떼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양이었다. 만약 뚜첸에게 넌 내 쌀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한다면 뚜첸은 고를 낼 것이고 따라서 레나도 불쾌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는 어쩔 수 없이 허리춤에서 은전을 꺼내어 주는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 매일같이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그런 딱한 사정을 말할 수도 없어 날이 갈수록 그는 냉가슴만 앓았다. 그러는 동안 레나에 대한 왕룽의 애정도 차츰 식어갔다. 뿐만 아니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 그것은 그의 식모가 식사 때마다 안채로 드나드는 것이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숙모는 은근히 레나에게 추파를 던졌다. 날이 갈수록 레나와 친밀해지는 것이 왕룽에겐 몹시 싫었다. 여자 셋이 그렇게 값비싼 음식을 버려놓고 마음껏 먹어대며 짓거리고 웃고 흥청거리는 모습은 왕룽에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또한 레나도 숙모를 정답게 대하는 것을 보니 왕룽은 더욱 불쾌했다. 그러나 왕룽은 참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때로는 레나에게 은근한 말로 타이르기도 했다. 레나, 자네는 왜 늙은 뚱보를 좋아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나에게나 더 다정하게 해줘. 그 숙모는 거짓말쟁이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자네 곁에 그런 노인네가 붙어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니야. 이 말을 들은 레나는 발끈 성을 내며 토라졌다. 나는 이 집에선 당신밖에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많은 사람이 복잡거리는 집에서 자랐는데 이 집의 사람이라고 날 미워하는 당신 부인과 귀찮게 구는 아이들밖에 없지 않아요. 아무도 친구가 없잖아요. 레나는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 그날 밤에는 왕룽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트집을 부렸다. 나의 행복을 생각해주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룽은 마침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하고 싶을 대로 해. 좋을 대로 해. 레나는 여왕처럼 그를 용서했다. 왕룽은 레나가 하는 일이라면 결코 탓하지 않고 좋다고만 했다. 그 후로부터 레나는 왕룽이 레나의 방 문 앞까지 가까이 가도 숙모와 차를 마시거나 과자를 먹으면서도 전혀 아는 척 않고 그를 오래도록 기다리게 했다. 왕룽은 레나의 이러한 태도에 화가 났다. 이런 일이 몇 번이고 있자 왕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레나에 대한 애정이 식어갔다. 더욱이 못 견디게 화가 나는 것은 레나를 위해 산 비싼 음식을 먹은 숙모가 전보다 더 살찌고 기름기가 도는 일이었다. 그러나 영리한 숙모는 왕룽에게 더욱 다정한 태도를 취했고 비위도 잘 맞추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면 곧 일어서곤 했기 때문에 그는 트집을 잡을 수도 없었다. 이렇게 레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이전처럼 갈망에 빠진 모라의 경지는 아니었다. 조그만 분노들을 참아야 했다. 사소한 일이지만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났다. 오란에게 그런 속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 그에게는 또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또 그뿐이 아니었다. 어느 날 극도로 노쇠해서 정신이 몽롱한 그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보통 때나 다름없이 담 밑에서 졸고만 있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아들이 생일 선물로 사다 준 용머리가 새겨진 지팡이를 들고 안뜰로 통하는 사이에 휘장을 쳐놓은 곳까지 뒤뚱뒤뚱 걸어갔다. 지금껏 늙은 아버지는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새 집을 지었다는 것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늙은 아버지는 귀가 멀어 있어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이외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왕룽도 첩을 들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은 이 늙은 아버지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 휘장을 걷어젖히니 그의 아들이 웬 여자와 나란히 목가에 서서 금붕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왕룽은 금붕어보다 레나에게 눈을 팔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이 가는 몸매에 예쁘게 단장을 한 여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자 놀란 듯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 집에 창녀가 있구나. 왕룽은 레나가 성을 내면 큰일이라 생각했다. 연약한 그녀지만 한번 성을 내기만 하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왕룽은 황급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서 달랬으나 늙은 아버지는 그치려 하지 않았다. 왕룽은 다시 늙은 아버지를 이끌고 바깥마당으로 가서 구구이 설명했다. 진정하세요, 아버지. 저 여자는 창녀가 아니라 제 소실이에요.
그러나 늙은 아버지는 조용히 하지 않았다. 아들의 말이 귀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큰 소리로 몇 번이나 말했다. 이 집에 창녀가 있구나 라고만 소리쳤다. 그는 겨우 왕룽이 곁에 있는 것을 보자 벼랑간 말했다. 난 평생 한 여편네밖에 안 가졌다.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 우리는 대대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냐. 하고 조금 있다가 또 저건 창녀야 하고 고함쳤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늙은 아버지는 때때로 레나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졸다 깨어나면 뜰 앞까지 걸어가서 큰 소리로 레나에게 욕을 했다. 이 창녀야 하고 침을 탁 뱉기도 하고 돌을 집어 떨리는 손으로 못에 던져 금붕어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마치 심술궂은 아이처럼 유치한 방법으로 분풀이를 했다. 이 일도 왕룽에게는 괴로운 것이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편 레나가 성내는 것도 여간 즐겁할 일이 아니었다. 레나가 걸핏하면 발끈 신경질을 내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 왕룽으로서는 귀여우면서도 못 견딜 노릇이었다. 아버지의 속을 풀게 하고 레나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의 애정은 이 일로 해서 또 한 가지 무거운 짐을 덧붙였다. 또 하루는 뒤치에서 벼랑간 찢어지는 듯한 레나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왕룽이 불이 나게 가보니 쌍둥이 사내 아이와 계집 아이가 바보 누이를 가운데 놓고 서 있었다. 아이들은 레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위에 큰아이 둘은 그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만가만히 속삭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밑에 아이들은 방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코를 벌렁거리면서 향수 냄새를 맡기도 하고 식사 후엔 뚜첸이 날라내는 음식 쟁반에 손을 넣는 것쯤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레나는 몇 번이고 아이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왕룽에게 말했지만 왕룽은 그럴 때마다 농담조로 얼버무렸다. 그래, 아이들도 나처럼 고운 얼굴이 보고 싶은 게지. 그리고 그는 아이들에게 그저 간단히 안뜰에 가지 말라고 당부를 했을 뿐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왕룽이 볼 때는 가까이 가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슬그머니 드나드는 것이었다. 바보딸은 아무 분별 없이 바깥들 양지 쪽에서 헝겊 조각이나 가지고 자기 혼자 벙글벙글 웃으면서 놀 뿐이었다. 이날은 큰애들이 서당에 가고 난 뒤 쌍둥이가 이 바보 누이에게도 안채의 여자를 구경시킬 생각으로 끌고 안뜰로 왔던 것이다. 이 바보딸이 오자 레나는 처음 보는 아이라서 앉은 채 계집애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계집애는 레나가 입고 있는 찬란한 옷이라든가 반짝이는 옷귀고리를 보고 이상하게 느꼈는지 손을 뻗쳐 만져보려고 하며 야릇하게 웃었다. 뜻도 모를 공허한 웃음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란 레나가 고함을 지른 것이었다. 왕룽이 가까이 가보니 레나는 분해서 전신을 바르르 떨며 전족한 작은 발을 구르고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런 것이 내 곁에 온다면 난 당장에 나가겠어요. 이런 징그러운 바보가 있을 줄 알았으면 누가 와요. 더러운 새끼들만. 레나는 그 바보 아이의 손을 잡고 멍하니 서 있는 사내애를 떠밀었다. 아이를 사랑하는 왕룽은 이 모습을 보자 갑자기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다. 내 아이에게 그런 욕을 하면 안 돼. 아무도 욕하지 못해. 이 바보에게도 그럴 수는 없어. 애를 가져보지 못한 내깟 주제에 무슨 야단이야.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자, 너희들은 저리로 가 있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이 여자는 너희들을 싫어한다. 너희들을 싫어한다는 거 너희 아비인 나도 싫다는 거야. 바보딸에겐 더욱 자상하게 말했다. 자, 넌 양지 쪽으로 가야지. 왕룽은 여전히 공허하게 웃는 딸아이의 손목을 잡고 바깥들로 나갔다. 왕룽은 이 딸아이의 욕을 하고 더럽다고 한 레나가 더욱 믿기만 했다. 그는 새삼스럽게 딸아이에 대해 불쌍한 생각이 가슴에 솟구쳐 올랐다. 그는 며칠 동안 레나의 방에 가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놀았다. 성 안에 가서 과자를 사다가 딸아이에게 주고 그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얼마간 마음을 놓기도 했다. 그 후 왕룽은 다시 레나의 방에 갔으나 그들은 지난 일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레나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했다. 왕룽의 마음을 사려고 특별히 애쓰는 것이 완연했다. 그가 돌아오자 숙모와 차를 마시던 레나는 반색을 하며 주인이 오셨네. 내 할 일이란 주인을 모시는 일인데
라고 말하면서 숙모를 돌려보내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왕룽을 맞으며 손을 잡아 제 뺨에다 비비며 아양을 떨었다. 그는 레나의 하는 행동이 귀엽긴 했으나 그래도 이전처럼 사랑스럽지는 않았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맑고 서늘한 가을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이고 바다처럼 끝없이 푸르렀다. 상쾌한 바람이 제법 힘차게 논바디를 불어가자 왕룽은 긴 잠에서 깬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 앞으로 나가 그의 논밭을 바라보았다. 물은 이미 빠지고 논밭은 햇볕에 말라 바람결에 빛깔조차 빛났다. 그의 깊은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소리가 있었다. 애욕보다 더 깊은 농토에 대한 심각한 외침소리. 그것은 그의 생활의 어떤 부분보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은 그는 입었던 두루마기를 벗어버리고 비단신과 버선 따위도 벗어던지고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기운차게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괭이는 어디 있나? 쟁기는? 보리씨를 뿌려야지. 여보게, 칭서방. 여보게, 모두들 불러주게. 들러 가세. 22. 대지는 왕룽이 남방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도시에서 받은 모든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었듯이 이번에도 그의 비옥한 땅은 그를 열병과 같은 애욕의 구렁에서 건져내 주었다. 그는 홍수가 지나간 눅눅한 밭을 밟을 때마다 밭에 느껴지는 감촉을 느끼고 씨앗을 넣기 위하여 갈아일으킨 흙냄새를 마음껏 마셨다. 그는 불이 나게 머슴들을 부리는 한편 자신도 손수 쟁기를 잡고 소등에 채찍질을 하며 땅이 깊게 갈리는 것을 보고야 칭서방을 불러 고삐를 맡겼다. 그리고는 괭이를 들고 갈아붙인 흙덩이를 이리저리 쳐서 부드럽게 했다. 부드러운 흙에는 아직도 물기가 있어서 검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뼈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다가 지치면 그는 그전처럼 흙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다. 흙 속에서 피어오르는 대지의 입김이 그의 몸에 배어들어 애욕의 상처를 아물게 했다. 그의 애욕의 병은 이렇게 씻어졌다. 한 점의 구름도 없는 하늘에 태양이 서쪽으로 기어들 때 그는 노을 속에서 고된 몸에도 무한한 행복감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일한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안뜰로 통하는 휘장을 걷어젖히고 유유히 들어서니 보통때같이 비단 옷을 입은 레나가 거닐고 있었다. 그녀는 흙두성이가 된 왕룽을 보자 그만 놀란 듯 소리 지르며 그가 가까이 다가서자 몸을 도사렸다. 그러나 그는 너털 웃음을 한바탕 웃고 나서 그의 흙 묻은 손으로 섬세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때? 내 주인은 농사꾼인 걸 알았지? 너는 농사꾼의 계집이야. 레나는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이야 뭐든 난 농사꾼의 계집은 아니에요. 왕룽은 더 한층 소리 높여 너털 웃음을 하고는 아무 미련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흙투성이인 채로 저녁밥을 먹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내키지 않는 목욕을 했다. 억지로 몸을 씻으면서도 계집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혼자 웃었다. 애욕의 구렁에서 벗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는 또다시 웃었다. 왕룽은 오랫동안 집을 비워둔 것만 같았다. 갑자기 여러 가지 할 일이 한꺼번에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논밭에는 가을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다. 그는 매일 들러 나갔다. 여름 동안 애욕에 빠져서 창백했던 그의 피부는 다시 햇볕에 그을렀다. 들러 나가게 되고부터 그는 점심이나 저녁이나 모두 오란이 지은 식사를 했다. 쌀과 배추, 두부, 그리고 마늘 등을 넣어서 만든 밀가루 빵이었다. 그가 레나의 방에 들어가려면 레나는 코를 막으며 냄새가 난다고 호들갑을 부렸지만 그는 태연히 웃을 뿐이었다. 오히려 레나의 코에 숨을 내뿜으며 지금부터 나 먹고 싶은 대로 먹을 테니 내가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금 완전히 건강해지고 애욕에서 해방되었다. 언제나 그녀의 방에 가긴 하지만 일을 끝내면 곧 그녀를 잊을 수 있고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자 한 집안에 두 여자가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사라지고 다시 자리가 잡혔다. 레나란 여자는 왕룽의 놀이개이고 이성의 대상으로서 아름다운 것으로서 섬세한 것으로서 왕룽을 만족해 하고
오라는 아들을 낳아준 안주인으로서 처신을 간소하게 하며 그의 남편과 시아버지와 아들의 의복과 식사를 맡아보았다. 왕룽은 마을 사람들이 호사스런 첩살림을 부러워하는 말을 할 때면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졌다. 그것은 세상의 귀한 보석이나 놀이개 등과 같이 그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평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궁색하지 않은 부유한 생활의 표시로 마을 사람들은 여간 부러워하지 않았다. 더구나 왕룽이 부자라는 것을 유달리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의 삼촌이었다. 요즘의 삼촌은 마치 충실한 개처럼 조카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내 조카는 우리 같은 평민은 보지도 못할 선녀 같은 첩을 가졌지 라고 하기도 하고 그 여자는 명주나 공단만 몸에 걸치고 마치 대갓집 따님 같아. 난 못 봤지만 우리 마누라는 잘 알지. 그리고 또 이렇게도 짓거렸다. 내 형님의 아들인 우리 조카는 굉장한 부자가 된 셈이야. 그 집 아들도 부잣집 아들이 됐으니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왕룽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벌써 그들 자신과 같은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갓집의 고귀한 사람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들은 왕룽에게 돈을 빌리러도 오고 그들 자녀들의 혼사에 대한 의견도 들으러 왔다. 또 밭의 경계 때문에 싸움이 생겨도 그에게 해결을 부탁하러 왔다. 그들은 왕룽의 판정에 두말 없이 복종했다. 지금껏 애욕에 사로잡혔던 왕룽은 이렇게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하늘의 비는 계절에 맞추어 내리고 밭의 밀싹은 무럭무럭 자랐다. 그 해에도 겨울이 되자 왕룽은 곡식을 성 안의 시장에게 내었다. 그는 값이 오를 때까지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것이다. 이번엔 큰아들을 데리고 갔다. 자기 아들이 제 손으로 문서를 꾸미고 또 소리 높여 남에게 읽어주는 모습을 보는 일은 부모로서 무척 신이 나는 일이었다. 왕룽은 지금 그러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어깨를 젖히고 자기 아들이 읽고 쓰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전에 자기를 업신여기던 점원들이 참 글씨를 잘 쓰네. 영리한 아드님을 두셨군요. 하고 칭찬을 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꾸미고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이 글자는 삼수변에 쓸 것을 나무목변이 되어 있군요. 하고 계약서에 잘못된 글자나 문장을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뻐근할 만큼 기뻤다. 왕룽은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옆을 돌아보며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면서 그런 감정을 감추려고 애썼다. 잘못 쓴 글씨를 지적하는 것을 보고 점원들이 놀라는 기색을 보여도 왕룽은 그저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했을 뿐이었다. 그럼 고쳐 써라. 틀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야 있나. 그는 장남이 붓을 들고 계약서를 고쳐 쓰는 것을 곁에 서서 바라보며 무한히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계약서를 다시 고쳐 쓰고 곡물 매도 증서와 대금 영수증에 왕룽의 이름을 대필하고 도장을 찍은 다음 부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 아들도 이만하면 다 컸다. 더구나 장남이니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내 아들은 부잣집 지주 아들이니까 옛날의 나처럼 어느 부잣집에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종을 데려올 필요는 없어. 이날부터 왕룽은 며느리감을 구하기 시작했으나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평민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 어느 날 밤 하루 일을 마치고 칭서방과 가운데방에 앉아 봄씨앗으로는 무엇이 얼마나 들 것인지 또 얼마큼 사들여야 하는지를 의논한 다음 이런 사정을 얘기했다. 물론 칭서방은 그런 의논 상대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직한 칭서방에게 그런 얘기라도 하면 속이 후련해지기 때문이었다. 칭서방은 언제나 탁자 앞에 앉아있는 왕룽 앞에 서서 주인과 같이 걸터앉는 일이 없이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왕룽이 부자가 된 이후로 왕룽이 아무리 권해도 결코 마주 앉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종 간의 구별을 엄격히 지키며 어떠한 왕룽의 태도에도 대등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칭서방은 왕룽의 아들에 대한 얘기라든가 며느리에 대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더니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속삭이듯 약간 주저하며 말했다. 내 딸년이 있었던들 은혜를 갚을 겸 그저 드리겠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왕룽은 칭서방의 생각이 고맙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 칭서방 따위의 딸로서야 될 일이냐고 생각했다. 칭서방은 어진 사람이긴 하지만 역시 한간 농사꾼이고 또 그의 머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을 가당치 않은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왕룽은 며느리감에 대한 것을 혼자 여러 가지로 궁리했다. 찻집에서 처녀 이야기가 나거나 또 그럴듯한 부잣집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만 귀가 솔깃했다. 그러나 숙모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눈치를 감추려고 했다. 숙모는 찻집에 있는 색시를 소개하는 데는 알맞겠으나 여연집 딸을 가진 사람을 알 까닭이 없고 또 소중한 아들의 장래에 대한 것을 그런 여자에게 말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럭저럭 그에도 저물어 눈이 많이 쌓이고 몹시 추운 겨울이 왔다. 그리고 곧 설날이 와서 온갖 음식물을 장만해서 먹고 마시고 했다. 왕룽의 집에 세배 오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뿐이 아니었다. 성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배를 왔다.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있겠소. 아들도 많고 마님도 있고 돈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더 바랄 것이 없군요. 왕룽은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힌 두 아들을 양옆에 나란히 앉혀놓고 사람들을 맞이했다. 복을 비는 붉은 종이들은 어느 방에나 붙어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도 무한한 행복에 만족했다. 봄이 왔다. 버들가지가 푸릇푸릇하고 복숭아꽃이 다시 피어올랐다. 그러나 왕룽은 아직껏 며느리감을 찾지 못했다. 봄은 더욱 짙어가고 해는 길어지고 날씨도 더욱 따뜻해졌다. 자두며 벚꽃이 향기롭게 피고 축 늘어진 버들가지에는 잎이 활짝 피었다. 나무마다 푸른 새잎이 하늘거리고 축축한 땅에선 무럭무럭 김이 올랐다. 그러자 왕룽의 큰아들은 점점 어른이 되어갔다. 점점 우울해지고 괴팍해져서 음식도 전과 같이 아무거나 먹지 않고 책을 읽는데도 곧 실증이 나는 모양이었다. 왕룽은 놀라서 근심했으나 의원을 불러보아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그는 큰아들에게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비위를 맞추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들의 심각한 우울증은 부드러운 말로 휘어잡을 수 없었다. 왕룽이 참다 못해서 화를 내면 그는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제 방으로 달아나기만 했다. 왕룽은 더욱 놀라 아들 뒤를 쫓아가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다. 못할 말이 어디 있니? 무슨 말이든 얘기해봐. 그러나 아들은 더욱 흐느끼며 머리를 흔들 뿐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서당에는 가지 않고 성안 거리에서 빈둥거리다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둘째 놈이 집에 와서 심술궂게 아버지에게 일렀기 때문에 왕룽은 비로소 그것을 알았다. 오늘 형은 서당에 안 갔어요. 왕룽은 화가 나서 큰아들에게 소리쳤다. 공연히 월사금만 버릴 셈이냐. 그는 화가 나서 대나무 회초리로 아들을 마구 때렸다. 그때 부엌에서 오란이 이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뛰어나와 아들을 가로막아 섰다. 그래서 아들을 때리려던 매가 오란에게 떨어졌다. 큰아들은 조그마한 잔소리에도 곧잘 울면서 이렇게 매를 맞을 때는 이상하게도 새파랗게 되어 상을 찡그리고 결코 소리를 내지 않고 매를 맞았다. 왕룽은 밤낮 그 까닭을 이상히 생각했으나 알 길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도 왕룽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날도 큰아들이 서당에 안 갔기 때문에 매질을 했던 것이다. 오란이 조용히 방에 들어왔으나 그는 눈앞에 다가설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녀의 얼굴을 보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표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었다. 왜?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당신은 그 아이를 때리기만 해선 안 돼요. 내가 황부잣집에 있을 때 젊은 서방님들이 그렇게 되는 걸 몇 번 봤어요. 젊은 서방님들이 차츰 그 모양이면 영가님은 의뢰껏 종련을 붙여줬어요. 제 힘으로 못 구할 때는 그렇게만 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그래?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닐 거야. 하고 왕룽은 반대를 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 저렇게 우울해 있거나 울거나 신경질을 부리지는 않았단 말이야. 종련이라고는 없었으니까. 오라는 왕릉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천천히 말했다. 나도 젊은 서방님들 밖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이야 들판에서 일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전날 그 서방님들처럼 어디 당신같이 거친 일을 해요. 왕룽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옳았다. 그가 지금의 아들 나이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들판에 나가면 온종일 소와 싸우고 쟁기질을 하거나 괭이질을 했고 또 추수 때는 등뼈가 부러지도록 일했던 것이다. 지금의 자기 아들처럼 우울한 얼굴을 해도 달래줄 사람도 없었거니와 그의 아들이 서당에서 달아나듯 쟁기를 내던지고 집으로 돌아간 데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만큼 그는 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일을 회상한 왕룽은 생각을 달리했다. 내 자식은 나와 다르다. 나같이 몸도 튼튼하지 않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제 아비는 부자다. 일할 필요가 없이 놀고도 먹을 수 있다. 집안에는 머슴들이 몇 사람이라도 있으니 학자 같은 놈을 들판에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왕룽은 속으로 이런 아들을 가졌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글쎄, 당신 말처럼 그 아이는 부잣집 젊은 서방님들과 같아. 그렇지만 종년을 사줄 수야 있나. 빨리 장가를 드려야지. 23. 왕룽은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 레나의 방으로 갔다. 레나는 왕룽이 자기에게 와서도 멍하니 다른 생각에 팔려 있는 것을 보자 애교를 피우며 말했다. 당신은 1년도 안 됐는데 나를 봐도 못 본 척하네요. 차라리 찻집에 그대로 있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레나는 셀쭉하여 왕룽을 쳐다보았다. 왕룽은 빙그레 웃으며 레나의 손을 자기 얼굴로 끌어다 향기를 맡으며 말했다. 그야 품 안에 매단 보석을 밤낮 생각할 수만은 없어.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을 잃기나 하면 아쉬운 거지. 난 요즘 큰놈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 그 큰놈이 어떻게 장가를 조르는지 며느리를 구하는 중인데 어디에 좋은 처녀가 있는지 알아야 말이지. 이 마을에 농사꾼 딸을 데려올 수도 없고 같은 성씨들 뿐이거든. 어디 같은 성씨끼리 혼사가 되나. 그리고 또 우리 집에 딸을 주려고 할 만한 성내 사람도 없고 장사꾼들에게 중매를 부탁하려 해도 그렇지. 공연히 병신이나 바보를 중매해도 딱한 노릇이니까. 레나는 왕룽의 큰아들이 키가 크고 훌륭한 미남자인 것에 호감을 갖던 터였다. 그녀는 왕룽의 이야기를 듣자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찻집에 있을 때 자주 오던 사람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곧잘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이의 딸은 아직 어린 모양이지만 나처럼 몸이 가늘고 꼭 나처럼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줄곧 내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딸년을 닮아서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 하면서 늘 성류화란 색시방에만 갔죠. 어떤 사람이던가? 왕룽은 물었다. 참 좋은 분이었어요. 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들에게도 준다고 약속하면 꼭 주었어요. 흔히들 우리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속은 것 같이 야단을 치는데 그분은 자, 여기에 돈이 있으니까 마음껏 놀라고 사랑의 꽃이 필 때까지 하면서 기공자나 학자처럼 부드럽게 말했어요. 음성도 어떻게 고운지. 레나는 옛 추억에 잠기는 듯했다. 왕룽은 그녀가 그렇게 지난날의 생각에 잠기게 하고 싶지 않아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런 부자라면 못하는 사람인데. 글쎄요. 잘 모르지만 아마 곡물가게 주인 같아요. 저 뚜첸에게 물어봐요. 뚜첸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라면 잘 알고 있어요. 레나가 손뼉을 치니 부엌에 있던 뚜첸이 뛰어들어왔다. 뚜첸은 불을 지피고 있었는지 뺨과 코가 불에 익어 빨갛게 되어 있었다. 레나가 물었다. 왜 있잖아. 그때 그 키 크고 점잖은 양반이 누구지? 내 방에 와서 나한테 자기 딸을 닮았다면서 좋긴 하지만 성류화방에 가겠다고 하시던 분 말이야. 뚜첸은 대뜸 대답했다. 아, 유씨예요. 곡물가게 주인이죠. 점잖은 분이고 말고요. 날 보기만 하면 꼭 은전을 지어주시더라니. 왕룽은 여자들 말이라 믿을 수 없었으나 그래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았다. 가게는 어딘데? 돌다리 거리예요. 뚜첸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왕룽은 손을 치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곡물을 파는 집이야. 그거 잘 됐는데 일이 잘 될 것 같군. 그는 비로소 관심을 가졌다.
그와 곡물을 거래하는 곡물상의 딸이라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돈이 생길 일이라면 뚜체는 고기 냄새를 맡은 쥐처럼 예민했다. 그녀는 얼른 앞치마에 손을 훔치면서 말했다. 그럼 그 일은 내가 성사시키겠어요. 왕룽은 그녀의 그 교활한 얼굴이 의심스러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나 렌화는 명랑하게 말했다. 그게 좋아요. 뚜체는 유씨와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일이 쉽게 될 거예요. 더구나 뚜체는 그런 일에 능숙하니까요. 일이 성사가 되면 중매료를 뚜체에게 주기로 하면 되잖아요. 꼭 내가 잘해보겠어요. 뚜체는 아주 열심히 말했다. 사례금을 듬뿍 받을 생각을 하며 좋아서 싱글거렸다. 그는 앞치마를 벗어놓고 바쁜 듯이 말했다. 곧 다녀오겠어요. 고기는 조금만 손보면 되고 채소도 씻어 두었으니까요. 그러나 왕룽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급히 서두를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나는 아직 아무 결정도 안 했어. 자, 내일 생각해보고 다시 의논하지. 뚜체는 돈에 탐이 나고 레나는 이 새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경하고 싶었다. 맏며느리를 보는 일인데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어. 이렇게 말한 왕룽은 며칠을 두고도 결정을 짓지 못했다. 어느 날 새벽에 큰아들이 술에 취해서 다리를 휘청거리며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고 걸음을 뒤뚱거렸다. 그가 마당에서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왕룽이 뜰로 뛰어가 보니 큰아들이었다. 큰아들은 왕룽의 앞에서도 못 견디겠는지 그만 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처럼 토해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집에서 빚은 순한 술만 마셔왔기 때문에 독한 술엔 못 이기는 모양이었다. 왕룽은 깜짝 놀라 황급히 아내를 불렀다. 둘이서 아들을 맞들어 묻은 흙을 씻어주고 오란의 방으로 데려다 눕혔다. 오란이 뒤치다거리를 하는 동안 큰아들은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져서 왕룽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할 줄 몰랐다. 왕룽은 아들 형제가 같이 지내는 방으로 갔다. 둘째는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면서 서당에 갈 책을 싸고 있었다. 어젯밤에 형은 너와 같이 앉았니? 응. 대답하는 모습이 비밀을 감추려는 눈치였다. 왕룽은 그 모양을 보자 거친 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 형은 어딜 갔었단 말이냐? 그러나 아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왕룽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또 소리를 질렀다. 바른 대로 말 안 할 테냐, 이놈아. 그 바람에 아이는 질겁을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형이 아버지께 이르면 죽인다고 했어요. 부젓가락으로 지져 죽인다고요. 아무 말 안 하면 돈을 준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자 왕룽은 펄쩍 뛰며 외쳤다. 말해, 말하지 않을 테냐. 말 안 하면 죽인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가는 정말 아버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느껴 곧 대답했다. 형은 오늘로 사흘째예요. 아저씨하고 같이 나갔어요. 난 그것밖에 몰라요. 왕룽은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고 대뜸 숙부네 방으로 걸어갔다. 숙부의 아들도 술에 취해서 붉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왕룽의 큰아들보다 나이 많고 또 술에 익숙해서 말짱해 보였다. 왕룽은 큰 소리로 사촌에게도 호통쳤다. 대체 너는 우리 애를 어디로 데려갔었나? 사촌은 왕룽의 얼굴을 비웃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누가 데려가요? 혼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려. 그러나 왕룽은 다시 한번 그 건방진 태도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믿고 분해서 큰 소리로 무섭게 소리를 질렀다. 그 아이가 지금껏 어디에 있었냔 말이다. 숙부 아들은 너무나 큰 소리에 질려 비웃던 눈길을 돌리면서 마지못해 대답했다. 전에 황부잣집 안뜰에 살고 있는 여자 집에 갔었어요. 이 말을 듣자 왕룽은 정신이 아찔했다. 그 여자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벌써 나이도 많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뱅이를 상대로 몇 푼 안 되는 돈에도 몸을 파는 매춘부였다. 왕룽은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불이 나게 대문 밖으로 나서서 밭둑길을 따라 성내로 향했다. 그는 지나치는 동안 그의 밭곡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여물었는지조차 살펴보지 않았다. 아들 일에만 온 정신이 팔렸다. 그는 성문을 지나 옛날의 황부잣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렇게 어마어마하던 문은 열린 채였다.
지금은 그 두꺼운 무쇠빗장을 거는 사람도 없었다.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다. 뜰 안으로 들어가니 뜰에도 방에도 새들어 사는 가난뱅이들로 꽉 차 있었다. 주인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고 뜰에 섰던 큰 정원수도 없어졌다. 남아있는 나무들은 말라가고 있었고 연못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왕릉의 눈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뜰을 마주보고 있는 방 안으로 가서 물었다. 양이란 여자는 어느 방에 있소? 세 발 달린 긴 의자에 앉아서 신바닥을 깁던 여인이 고개를 들고 안뜰로 들어가는 어기를 턱으로 가리키곤 다시 신을 깁기 시작했다. 늘 같은 물음을 받아오기 때문에 귀찮은 모양이었다. 왕릉은 그쪽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그 방에서 귀찮은 듯이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가세요. 장사는 끝났어요. 난 이제 한숨 자야겠어요. 그는 다시 또 문을 두드렸다. 거 누구예요? 왕릉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또 두드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볼 작정이었다. 그제야 여인은 문을 열었다. 그리 젊은 여자는 아니었다. 몹시 피로한 듯 두툼한 입술은 축 처져 있었고 이마의 부는 얼룩져 있었다. 뺨이나 입술의 연지도 씻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왕릉을 보자 퉁명스럽게 말했다. 오늘 밤까지는 안 돼요. 오시려면 밤에 일찍 오세요. 지금부턴 자야 하니까요. 그러나 왕릉은 거친 소리로 말을 막았다. 자기 아들이 이 꼴의 계집과 밤을 지냈는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쾌했다. 난 그따위 일로 오지 않았어. 내 아들 일 때문에 온 거야. 왕릉은 아들 일 때문에 분한 생각이 들어 목이 메일 정도였다. 계집이 되물었다. 그래, 당신 아들이 어쨌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여길 왔었어. 왕릉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젯밤엔 젊은 사람들이 여럿이 왔어요. 누가 당신 아들인지 알게 뭐예요. 잘 생각해봐. 후리후리하고 나이보다는 키가 크고 아직 어려. 이런 곳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왕릉은 애원하듯이 말했다.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아, 둘이서 온 젊은 사람인 모양이군요. 한 사람은 거만스럽고 잘 아는 척하고 모자를 갸우뚱하게 쓰고 한 사람은 당신이 말한 후리후리한 청년이고. 그놈이요. 그놈이 바로 내 자식이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어쨌단 말이에요. 하고 여자가 물었다. 왕릉은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부터 그 아이가 오고들랑 내쫓아줘요. 아이들은 안 받는다고 하든 뭐라고 하든 타일로 보내줘요. 그 대신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갑절씩 낼 테니. 여자는 이상한 듯 빙그레 웃으며 왕릉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소리내어 깔깔 웃었다. 좋아. 일하지 않고 돈 준다는 데야 누가 싫대요. 사실 나도 그런 애송이보다는 어른이 좋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음탕한 눈으로 왕릉을 쏘아보았다. 왕릉은 그런 꼴이 지극히 불쾌했다. 그럼 잘 부탁하오. 그는 이렇게 간단히 대꾸하고 온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향했다. 걸어가면서도 그 여자를 생각하며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아서 몇 번이고 침을 뱉었다. 그날 왕릉은 뚜첸에게 말했다. 이전에 자네가 말한 대로 그 곡물상 유씨에게 말해봐 주게. 지참금은 많을수록 좋지만 신부만 좋다면 그리 많지 않아도 좋아. 아무튼 주선해보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이 누워있는 곁에 앉아 늠름한 아들의 젊은 모습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젊음이 넘치는 매끄러운 살결과 조용히 잠자는 얼굴을 보았다. 그 귀신같이 분칠한 창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메이는 듯했다. 그때 오란이 들어왔다. 선체로 아들 몸에서 진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자 끓인 물에 초를 넣어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녀는 황부잣집에 있을 적에 젊은 서방님네들이 술에 취해 떨어지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 가련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왕릉은 갑자기 삼촌에 대한 노여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삼촌의 방으로 갔다. 그는 삼촌이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가 가장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유혹해낸 불황자의 아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 화가 치미는 대로 소리를 질렀다. 나는 배은망덕한 뱀집을 치고 있어. 그 뱀이 내게 덤벼들었어.
삼촌은 아침을 먹는 중이었다. 그는 언제나 할 일이 없는지라 한낮까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삼촌은 왕눈을 잠깐 거들떠보고는 귀찮은 듯이 말했다. 왜 그러는 거지? 왕눈은 숨을 헐떡여가며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삼촌은 웃어버릴 뿐이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걸 막을 수야 있나. 암내를 맡은 숙회를 암캐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야. 왕눈은 이 삼촌에게 온갖 괴로움을 당해온 지난 일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흉년 들던 때에 얼마나 그에게 땅을 팔라고 졸라댔던가.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들 세 식구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지 않은가. 또 숙모는 매일 뚜첸이 레나를 위해서 장만하는 비싼 음식을 같이 먹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왕눈이 애지중지하는 그의 아들을 유혹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 이가 갈릴 지경이다. 그는 혀를 깨물듯이 격한 말투로 말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지금부턴 쌀 한 톨도 못 주겠소. 그따위 은혜를 모르는 게으름뱅일 집안에도 차라리 이 방에다 불을 질러버리지. 그러나 삼촌은 태연히 앉아서 식사를 계속했다. 왕눈은 전신의 혈관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삼촌이 그가 안중에 있지 않은 듯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보자 왕눈은 주먹을 불끈쥐며 다가섰다. 내 쫓을 수만 있다면 내 쫓아보지 그래. 무엇이 어째? 왕눈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 채 말을 더듬으며 대들자 삼촌은 조용히 저고리 앞섭을 내보이며 거기 붙어있는 것을 슬그머니 보여주었다. 왕눈은 말도 못하고 몸이 굳은 채 장승처럼 우뚝 섰다. 그는 그 옷 속에 붉은 수염과 붉은 천조각을 보았기 때문이다. 왕눈은 넋을 잃고 그것을 바라보는 동안 그 칼날 같은 노여움이 그만 스르르 녹아버리고 기운이 쭉 빠져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그 붉은 수염과 천조각은 그때 중국 서북부 일대를 약탈하고 다니던 비적단의 표적이었다. 그 비적단은 도시를 습격하고 농촌에 불을 지르고 부녀자를 빼앗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흔히 농민들을 대문 앞에 결박해 놓고 가버렸다. 이튿날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미쳐서 발광하는 일도 있고 죽었을 경우 불고기처럼 불에 타 있었다. 왕눈은 눈이 침침해질 만큼 삼촌의 옷 속을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 나왔다. 그는 삼촌이 다시 젓가락을 들면서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를 등 뒤로 들었다. 왕눈은 자기가 지금까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함정 속에 빠진 것 같았다. 삼촌은 여전히 그 긴 수염을 바람에 휘날리며 싱글벙글 웃으면서 남루한 두루마기를 걸치고 드나들었다. 왕눈은 그런 모습에 삼촌을 보기만 하면 진땀이 났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공손한 말로 응대할 수밖에 없었다. 삼촌이 무슨 안갚음을 할지 뒷일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왕눈이 풍성한 추수를 했을 때도 또 홍수라든가 그 밖에 다른 일로 흉년이 들어서 굶는 일이 있어도 왕눈의 집엔 비적이 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왕눈은 언제나 비적이 겁나서 밤이면 대문을 꼭꼭 잠그고 지냈었다. 레나를 데려오던 여름까지만 해도 옷차림을 허술하게 하고 돈도 있는 척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비적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는 겁이 나서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조그마한 소리만 나도 그는 깜짝 놀라 길을 세우곤 했다. 그러나 그의 집엔 비적이 들지 않았다. 날이 감에 따라 그는 차츰 비적에 대한 아무런 공포조차 없어졌다. 그는 하늘이 그의 행운을 도와준다고 믿게끔 되었다. 그래서 사당의 지신님에 대한 믿음도 자연 없어져서 향불을 올린다거나 하는 일도 잊어버리고 다만 집안일과 논밭에 대한 생각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비적을 모면하고 있는 까닭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삼촌네 식구를 부양하기만 하면 안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진땀이 흐르는 것 같았으나 그래도 삼촌의 옷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다. 이제 삼촌에게 나가라니 어쩌니 하는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숙모에게도 은근한 말로 비위를 맞추어 주었다. 레나한테 가서 무얼 잡수시구려.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용돈에 쓰시고요. 사촌에 대한 불쾌한 생각도 이따금 가슴에 치받쳤지만 그는 꾹 참았다.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을 받아줘. 젊었을 때는 마음껏 놀고 싶은 법이지.
하고 사촌에게 은전을 꺼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엄중히 감시를 했다. 해가 지면 결코 문 밖에 내보내질 않았다. 화가 난 큰아들이 온갖 트집을 잡고 성을 내든 또 제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든 결단코 밖에 내보내지 않았다. 처음 왕룽은 이러한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을 처리해야 할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궁리했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해도 시원한 결말이 나지 않았다. 삼촌을 내쫓아버리고 성내로 가서 살면 밤마다 성문을 닫기 때문에 비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매일 들판에 나가서 일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들판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흉년이 닥쳐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황부자가 당했듯이 비적되는 그런 성문도 소용없이 습격해 올 것이고 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는 성내 관청에 가서 호소할 수도 있었다. 제 삼촌은 붉은 때와 한 패거리입니다. 그러나 밀고 안들 그의 조카가 하는 말을 누가 굳이 들을 것인가. 오히려 자기는 불축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그의 삼촌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적단이 이런 사실을 알고야 말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는 비적에게 무서운 복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도 마음 놓고 지낼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다 뚜첸이 주선하는 혼사 이야기도 그를 당황하게 했다. 혼담은 잘 되었지만 그 집 딸이 아직 14살밖에 안 되었으니 3년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지금은 서로 약혼만 해두자는 것이었다. 왕룽은 3년이나 견뎌나가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큰아들은 날마다 짜증을 내고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는 듯 서당에도 열흘에 이틀은 빠졌다. 그날 밤 식사 때에 그는 오란에게 말했다. 여보, 다른 애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약혼해 두어야겠어. 그랬다가 철이 들면 곧 혼사를 치릅시다. 또 이런 일을 3번이나 당한다면 견딜 재간이 없어. 그날 밤 왕룽은 이런저런 걱정으로 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녘이 되자 두루마기고 신이고 모두 내동댕이 치곤 괭이를 들고 들로 나갔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집안일이 걱정이 되면 들로 나갔다. 바깥마당을 지나려니까 바보딸이 여느 때와 같이 헝겊조각을 가지고 놀며 방실방실 웃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저 계집애는 다른 애들보다 제일 내 맘을 위로해준다. 그 후 왕룽은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들에 나갔다. 흙은 다시금 그를 치료해 주었다. 내리쬐는 강한 햇볕은 그의 가슴 속에 맺힌 모든 우라를 녹여버리고 뜨거운 실바람은 그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의 괴로운 심사를 뿌리째 뽑아줄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은 어느 날 남쪽 하늘에 구름처럼 지평선 위에 걸려 있더니 이윽고 부채살같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쳐다보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서로 수군대며 공포에 쌓였다. 그들은 모두들 남쪽 하늘에서 무서운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 그들의 농작물을 바닥낼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왕룽은 그들과 같이 우두커니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보고 있자니 바람에 불려 그들의 발밑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 한 사람이 황급히 주워보니 그것은 죽은 메뚜기였다. 그것은 그 뒤로 밀어닥칠 살아있는 메뚜기 무리를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이 순간 왕룽은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혀오던 생각들을 모조리 잊어버렸다. 레나의 일도 아들의 일도 삼촌의 일도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놀라고 있는 마을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우리들의 밭을 위해서 이 메뚜기들과 싸웁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절망하듯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니, 소용없어. 할 수 없는 일이야. 금년은 흉년이 들게 되어 있어. 어차피 굶주리게 되어 있는 것을 싸워보았자 무얼 하겠소. 마을 아낙네들은 울며 불며 성내로 가서 향을 사다 사당 지신님에게 피워 올리며 지성을 드렸다. 어떤 사람들은 성내에 있는 큰 사당에 가서 빌기도 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천지의 신에게 기원을 올렸다. 그러나 메뚜기 떼는 온 천하에 가득 퍼지면서 들판을 덮었다. 왕룽은 머슴들을 불러 모았다. 칭서방은 묵묵히 그의 곁에 서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젊은 일꾼들과 함께 곡식이 거의 다 익은 밭에 불을 질러 밀을 태우고 넓게 고랑을 파고 샘에 물을 퍼넣었다. 그들은 모두 밤을 새우며 일했다.
오란을 비롯해 아낙네들은 밤참을 날랐다. 남자들은 무서운 짐승처럼 부랴부랴 밤참을 퍼먹고는 밤낮 없이 일했다. 이윽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대기는 메뚜기 떼의 날개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밭으로 소낙비처럼 떨어져 오는 것이다. 그냥 날아 지나간 밭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나 일단 내려앉은 밭은 마치 겨울밭처럼 푸른 잎 하나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천명이라고 단념해 버렸으나 왕룽은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메뚜기 떼를 닥치는 대로 때려 죽였다. 그의 머슴들도 도리깨를 휘둘러 때려잡았다. 불에 떨어져 타 죽은 메뚜기도 있고 도랑물에 떨어져 죽은 놈도 있었다. 이렇게 몇백 번이나 헤아릴 수 없이 죽였으나 구름대 같은 엄청난 메뚜기 떼인 만큼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왕룽에겐 그렇게 싸운 보람이 있었다. 상당히 피해를 모면했던 것이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뒤에 겨우 한숨 쉬면서 여기저기를 살펴보니 그의 밭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상당히 수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못자리에는 피해도 입지 않았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마을 사람들은 메뚜기를 볶아서 맛있게 먹었으나 왕룽은 그렇게 몸서리치던 생각이 나서 먹지 않았다. 오라는 기름에 튀겨서 머슴들과 맛있게 먹었고 아이들도 메뚜기의 눈알이 무서워서 날렵하게 뜯어 먹었으나 왕룽은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메뚜기 떼는 왕룽의 번거롭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일주일 동안이나 밭에서 메뚜기 떼와 싸우는 동안 집안의 걱정스러운 일도 마음의 공포도 모두 잊어버렸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을 타일렀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거리가 있는 거야. 나도 공연히 이것저것 근심할 게 아니라 마음 편히 지내보자. 삼촌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먼저 죽겠지. 큰 놈도 어떻게 한 3년만 지나면 장가를 들 것이고 아무튼 걱정 때문에 자살할 정도는 아니니까. 밀을 걷어들이자 비가 내렸다.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었다. 24. 왕룽이 이젠 집안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하리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낮에 그가 밭에서 돌아오니 큰아들이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아버지, 난 서당의 공부를 오늘로 마쳤어요. 성내 노선생한테서는 더 배울 것이 없어요. 왕룽은 부엌 가마솥에서 더운 물을 퍼내어 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으면서 물었다. 그렇겠군.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 큰아들은 주저하면서 말을 이었다. 학자가 되려면 남방도시에 가서 대학에 가야 해요. 왕룽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더운 김을 올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일에 지쳐 몹시 고달펐기 때문이다. 못난 소리. 그건 안 돼. 갈 것 없어. 이 고장에서 너만큼 공부한 사람도 드물어. 왕룽은 다시 수건을 물에 적셔서 짰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스러운 듯이 바라보며 뭐라고 투덜거렸다. 왕룽은 무슨 말인지 잘 들을 수 없어서 성을 내며 아들을 야단쳤다.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똑똑히 말해.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마음에 걸려 아들은 욱해서 말했다. 좋아요. 그래도 난 가요. 누가 밤낮 이런 촌구석에서 어린아이처럼 꾸중만 듣고 살아요. 성내도 이 마을도 마찬가지니 나는 먼 남방도시로 가겠어요. 배우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오겠어요. 왕룽은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시원한 은빛 여름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코 밑엔 수염이 보송보송 나기 시작했다. 살결은 매끄럽게 빛났다. 긴 소매 속의 손은 여자 손처럼 부드럽고 나긋했다. 왕룽은 눈을 돌려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다. 튼튼하고 흑투성이었다. 허리에서 무릎까지만 오는 푸른 무명 반바지만 입은 데다가 상반신은 벌거숭이었다. 누가 봐도 그를 이 젊은이의 아버지라기보다 하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생각이 키가 후리후리한 아들의 모습에 대한 경멸감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며 난폭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럼 우선 밭에 가서 몸에 흙칠을 하고 오너라. 그 꼴로는 누구나 계집애인 줄 알겠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쯤은 자기 손으로 벌어봐.
왕룽은 전에 아들이 글씨를 잘 쓰던 일이라든가 서당의 성적이 좋다든가 하는 일에 자랑스러웠던 일도 있고 아들의 연약한 풍채에 우라가 치밀어 맨발로 마루를 구르면서 침을 탁 뱉고 돌아섰다. 아들이 원망스러운 듯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으나 왕룽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날 밤 왕룽이 레나의 방에 들어가니 레나는 침대에 자리를 펴고 누웠고 뚜체는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왕룽이 그녀 곁에 걸터 앉으니 레나는 지나가는 말같이 입을 열었다. 당신 큰아드님은 매우 고민하는 모양이에요. 어디로 멀리 가고 싶어 하는 모양입니다. 왕룽은 아직도 아들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격한 말투로 말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 아이는 여기에 못 오게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 레나는 당황해서 말했다. 아니에요. 여기에 온 것이 아니에요. 뚜첸에게서 들었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뚜첸이 얼른 말을 받았다. 아드님은 누가 봐도 훌륭한 서방님이 됐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놀기만 했어야 어떻게 해요? 그제야 왕룽은 조금 마음이 풀리기는 했으나 그래도 아들에 대한 노여움은 가시지 않았다. 안 돼. 그놈을 멀리 보내지는 않을 테다. 그런 쓸데없는 일에 공연한 돈을 쓰고 싶지 않아. 왕룽은 그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레나는 그가 아직도 불쾌한 기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뚜첸을 내보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큰아들은 다시 마음을 잡은 것 같았다. 서당에는 가지 않았으나 왕룽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큰아들은 벌써 18살이 되고 어머니를 닮아 튼튼한 몸이 되어갔다. 왕룽이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자기 방에서 책을 읽었다. 왕룽은 안심이 되어 혼자 생각해 보았다. 남방에 가려던 것은 젊은 아이들에게 흔히 있는 탈선이었어. 아직 철이 덜 나서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를 거야. 앞으로 3년이라고 하지만 돈만 많이 주면 2년도 될 수 있고 어쩌면 1년으로 될지도 모른다. 추수를 마치고 겨울보리에 씨납 뿌리고 콩타작을 하고 나서 유씨와 직접 의논해 봐야겠다.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않아 아들에 대한 일을 잊어버렸다. 가을 추수가 워낙 바빴던 것이다. 메뚜기 떼에 피해를 입은 몇 곳을 빼놓고는 여간 풍작이 아니었다. 레나로 해서 써버린 것 이상의 많은 곡식이었다. 그는 다시 돈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 때로는 왜 그렇게 계집에게 돈을 헤프게 썼을까 자기를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레나에게 실증이 난 것도 아니었다. 처음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숙모가 언젠가 말한 것처럼 레나는 보기보다 나이가 들었고 또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왕룽은 그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자랑을 느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아이를 낳지 못해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를 지금처럼 호사스러운 놀이객감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다. 레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아름다워졌다. 전에 그녀에게 결점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새처럼 연약하고 얼굴에 살이 없어서 관골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었다. 뚜첸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기도 하거니와 한 사나이하고만 지내기 때문에 심신이 편해서 몸에 살이 오르고 얼굴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시원스러운 눈맵시나 오목한 입모양은 살찐 고양이 같았다. 이젠 연꽃 봉오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짝 피어버린 꽃도 아니었다. 그리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았다. 여자의 인생으로는 한창 때인 것이다. 왕룽의 생활은 다시 평온해졌다. 맏아들도 다시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극히 만족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혼자서 추수한 밀과 쌀을 얼마쯤 팔까 하고 손가락으로 계산하고 있을 때 오란이 조용히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해마다 몸이 여이어 얼굴에도 광대뼈가 붉어져 나왔고 두 눈은 움푹 꺼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어쩐 일이냐고 물어도 이렇게밖에 대답하지 않았다. 뱃속이 타는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그녀의 배는 임신한 것처럼 불룩해 있었지만 아이는 낳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새벽부터 꾸준히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었다. 왕룽은 오란을 한갓 탁자나 의자나 정원의 나무를 보는 것 같은 눈으로 보아왔던 것이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소나 식욕이 없는 돼지를 보는 것보다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숙모에게도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뚜첸에겐 전혀 말을 건네지 않았다.
어쩌다 레나가 안뜰까지 나오는 일이 있으면 오라는 그만 자기 방에 틀어박혀 누가 레나가 돌아갔다고 알려줄 때까지 결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부엌 일을 하거나 겨울날에도 두꺼운 얼음을 깨고 목가에서 빨래를 하곤 했다. 그래도 왕룽은 살기가 이만하니 가정부를 두거나 종을 데리고 일하는 게 어떨까 하고 말하는 법이 없었다. 왕룽은 아내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 자신은 머슴을 들이면서도 소와 말을 먹이거나 여름철에 냇물이 차면 지보리와 거위를 기르기 위해서까지 일꾼을 사들였지만 아내에겐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날 밤도 왕룽은 가운데 방에 촛대에 불을 켜놓고 혼자 앉았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할 말이 있어요. 왕룽은 깜짝 놀라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무슨 말? 말해보구려. 촛불이 그녀의 얼굴 그림자를 뚜렷이 그렸다. 그녀에겐 벌써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녀의 곁을 멀리한 지 몇 해나 되나 하고 왕룽은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오라는 윤기 없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큰아이가 자꾸 안채에 들어가요. 당신이 나가고 없으면 바로 가요. 처음 왕룽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어 상반신을 내밀며 말했다. 뭐라고? 오라는 묵묵히 아들의 방을 가리키고 두껍고 마른 입술로는 뒷채로 통하는 입구를 가리켰다. 그러나 왕룽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왕룽은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당신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니오. 그러나 오라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매우 거북한 듯이 말했다. 한번 불쑥 집에 들어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난방이라도 좋으니까 아무튼 멀리 보냅시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식어버린 찬물을 쏟아버리고 새로 뜨거운 찬물을 따르고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나가버렸다. 왕룽은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왕룽은 아내가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매일 자기 방에서 책만 읽고 있으므로 그럴 까닭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웃었다. 그리고 여자 소견이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리려고 했다. 그날 밤 그는 레나의 방으로 갔다. 레나의 곁에 누우려고 침대에 올라가니 레나는 투정을 부리며 그를 밀어냈다. 더워요. 더욱이 당신한테서 땀 냄새가 나요. 내 곁에 오실 때는 몸을 좀 씻고 와요. 레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얼굴에 감기는 머리카락을 귀찮은 듯이 쓸어 올렸다. 왕룽이 끌어안으려 해도 어깨를 움츠리며 피하는 것이었다. 왕룽은 멋없이 혼자 누워서 요 며칠 밤새 레나가 K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생각했다. 지금껏 그는 레나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나 또는 늦더위에 몸이 괴로워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으나 오늘 밤은 오란의 말이 생각나서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럼 혼자 자. 같이 자다가 목이라도 잘리면 큰일이니까. 왕룽은 레나의 방을 뛰쳐나와 가운데 방으로 가서 의자 2개를 나란히 끌어다 놓고 그 위에 누웠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 담을 끼고는 대나무 숲을 거닐었다. 서늘한 밤바람이 흥분한 그의 몸을 스친다. 가을이 가까워오는 모양이다. 그는 언젠가 레나가 자기 아들이 남방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하던 것을 생각했다. 레나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 또 요즘에는 아들이 남방에 가고 싶다는 말을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분연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내 눈으로 봐야지. 달이 기울었다. 망망한 들판 지평선 위로 황금빛 태양이 번쩍였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들러 나가서 일꾼들의 일을 둘러보았다. 가을 추수 때나 봄 씨앗을 뿌릴 때는 언제나 그렇게 했다. 밭을 돌아보고 집에 돌아온 그는 온 식구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해작가의 눈을 보고 오겠어. 좀 늦어질 거야. 그리고 그는 성내로 향해 걸었다. 그러나 그는 도중에 사당이 있는 곳까지 오자 길가에 있는 언덕의 풀밭에 앉아 쉬면서 생각에 잠겼다. 사당의 지신님이 마주 보였다. 그 지신님이 그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으나 무섭지는 않았다.
젊었을 때는 존경하고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집안도 왕성하고 돈도 많으므로 지신을 섬길 필요가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거듭거듭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간밤에 레나가 그를 떠밀어내던 생각을 하니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대로 찻집에 있었더라면 신세를 망쳤을 거다. 우리 집에 와서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는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안뜰로 들어가는 휘장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다. 중얼거리는 듯한 남자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는 큰아들의 목소리였다. 왕룽은 재산이 늘면서부터는 옛날부터 가난한 촌뜨기가 아니고 성내에 가서도 뻐기고 거리낌 없이 할 말을 해버리는 것이었으나 이때처럼 분노를 느껴본 일은 없었다. 사랑하는 애인을 빼앗긴 데 대한 분노였다. 더구나 그 애인을 빼앗아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불쾌했다. 그는 이를 부두둑 깔면서 밖으로 나오자 대나무 숲속으로 가서 호리호리한 대나무가지 하나를 골라 잘 다듬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느닷없이 휘장을 걷어젖혔다. 아들은 마당에 서서 연못 곁에 놓아둔 조그만 의자에 앉아있는 레나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레나는 연두빛의 비단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왕룽은 아직 아침부터 이렇게 몸차림을 하고 있는 레나를 본 일이 없었다. 두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레나는 간드러지게 웃으면서 연방 고개를 갸웃거리며 곁눈질로 청년을 쳐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왕룽이 곁에 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왕룽은 그 자리에 선 채 그 모습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얼굴은 파랗게 질리고 입술은 말려 올라가서 이빨이 드러나고 손에는 대나무 회초리를 불끈 쥐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그때 뚜첸이 나오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언제까지나 모르고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뚜첸은 왕룽의 모습을 보자 기절하듯 비명을 질렀다. 두 사람은 그제야 왕룽이 있는 것을 알았다. 왕룽은 아들에게 달려들어 후려 갈겼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키가 크지만 농사일에 단련되고 탄탄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진 아버지를 당할 수는 없었다. 왕룽은 아들 얼굴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때려주었다. 레나가 비명을 지르며 팔에 매달렸지만 그는 난폭하게 밀어젖혔다. 그리고 또다시 그녀가 악을 쓰면서 달라붙자 이번에는 레나도 사정없이 때려서 떨어뜨려 놓고는 다시 아들을 때렸다. 마침내 아들은 피가 흘러내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왕룽은 그제야 때리던 손을 멈췄다. 입술 사이로 피리 소리가 날 만큼 숨이 헐떡였다. 진땀이 비오듯 전신에 흘러내리고 병든 사람처럼 지쳐버린 그는 회초리를 집어던지고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내 방에 가서 내가 나오랄 때까지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죽인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가버렸다. 왕룽은 레나가 걸터 앉았던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였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윽고 그는 귀찮은 듯이 일어나서 레나의 방으로 들어갔다. 레나는 침대 위에 엎드린 채 흐느껴 울고 있었다. 왕룽은 곁으로 가서 그녀를 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누운 채 더욱 소리 높여 울면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에게 맞은 자리가 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왕룽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직 창녀 버릇을 못 버렸구나. 내 자식에게까지 몸을 팔려는 거냐. 그러자 레나는 더욱 소리 높여 울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아들이 심심해서 놀러 온 거예요. 뚜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본 것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온 적이 있나를. 그녀는 무서운 듯이 애처롭게 왕룽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대며 슬프게 말했다. 당신이 당신의 레나를 어떻게 했는지 좀 보세요. 이 세상에 남자라곤 당신뿐이에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그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솟아올랐다. 그녀는 못 견딜 지경인 모양이다.
이 여자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자다. 미워해야 할 이 마당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귀여운 것이다. 왕룽은 더 이상 아들과 레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모르는 편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크게 한숨을 짓고 그곳을 나왔다. 아들의 방 앞을 지날 때 아내는 들어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내 짐을 챙겨둬라. 내일 안으로 남방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해라. 부르러 보낼 때까지는 오지 말아라. 가운데 방에서 오라는 옷을 꿰매고 있었다. 왕룽이 그 앞을 지나가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안뜰에서 그렇게 야단법석이 났었는데도 그녀는 아무런 눈치도 보이지 않았다. 왕룽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들로 갔다. 한낮의 태양이 하늘 높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온종일 들일을 한 것처럼 지쳐 있었다. 25. 아들이 남방으로 떠나가자 왕룽은 집안에 큰 불안이 가시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웠다. 집을 나간 젊은 아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다른 자식들도 잘 살펴보아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그 자신의 걱정도 있었거니와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농사일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큰아들 이외의 자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둘째 놈은 빨리 서당을 그만두게 하고 장사일을 배우게 해서 큰 놈처럼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둘째 아들은 같은 형제이면서도 형과는 매우 달랐다. 큰아들은 키도 크고 뼈대도 굵고 얼굴도 붉은 것이 오란의 고장인 북쪽 사람 같은 인상을 주었으나 둘째 아들은 키도 작고 몸집도 가늘며 누르스름한 얼굴빛이 그 아버지의 혈통을 받았다. 왕룽은 자기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눈매가 날카롭고 민첩하면서도 어찌 보면 심술스러운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다. 이놈은 훌륭한 상인을 만들어 보자. 서당을 그만두게 하고 곡물점에나 보내서 장사를 배우게 하면 내가 거래하는데도 편리하겠지. 저울에 속을 염려도 없고 때로는 내게 이익이 되게 저울질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뚜첸을 불러 말했다. 우리 사돈될 유씨에게 가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전해주게. 머지않아서 곧 사돈이 될 것이니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뚜첸은 돌아와서 말했다. 언제라도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낮에라도 한잔 하시도록 오셔도 좋고 그 양반이 이리로 오셔도 좋다고요. 왕룽은 성내 사람이 집에 찾아오면 여러 가지로 접대할 일이 거북할 것 같았다. 그래서 세수를 하고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밭둑길을 따라 나섰다. 그는 우선 돌다리 거리에 가서 유씨 문패가 붙은 집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물론 그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뚜첸이 가르쳐준 대로 돌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둘째 집 문 앞에서 이 집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서 알았던 것이다. 나무로 만든 당당한 대문이었다. 왕룽은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다. 곧 문이 열리고 여종이 나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누구냐고 물었다. 왕룽이 이름을 대자 그를 쳐다보던 여종은 남자들만이 거처하는 사랑방으로 안내하고 의자를 갖다 권하곤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왕룽이 이 집 딸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주인을 부르러 안채로 들어갔다. 왕룽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일어서서 휘장에 손을 대기도 하고 탁자의 제목을 면밀히 살펴보기도 했다. 그리고 풍족한 생활이긴 하지만 결코 사치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부잣집 딸은 자칫하면 건방지고 눈이 높고 괴팍하거나 부모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남편과 시부모와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기 쉬운 것이다. 왕룽은 안심하고 다시 의자에 걸터 앉아 기다렸다. 이윽고 묵중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뚱뚱하게 살이 찐 나이 지긋한 주인이 들어왔다. 왕룽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절을 하니 주인도 맞절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머리를 숙이면서도 상대편의 차림과 거동을 살펴보고는 유복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호감을 가졌다. 곧 두 사람은 친숙한 기분이 되어 여종이 가져온 더운 술을 마시면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금년에 풍년이 든다면 쌀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조용히 나누었다. 마침내 왕룽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댁의 가게에서 점원을 쓰실 일이 있다면 제 둘째 놈을 써주십사고요. 내 자식이지만 아이는 제법 영리합니다. 그러나 소용없으시다면 없었던 이야기로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도 영리한 점원을 하나 두려던 중입니다. 글자는 알겠지요. 왕룽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 집 아이는 두 놈 다 가르쳤습니다. 글자가 틀린 것도 어렵잖게 바로잡고 나무목변이 옳거니 삼수변이 옳거니 하는 것도 단번에 알지요. 그거 참 훌륭합니다. 아무 때라도 보내십시오. 장사를 배울 때까지 첫 해는 먹여만 주고 1년쯤 지나 일을 잘하면 먹고 매달 은전 한 입, 3년째부터는 은전 3입, 4년째부터는 배울 것 다 배웠을 테니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제 손으로 버는 것은 자기 능력에 달린 것이니 관계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가는 사돈이 될 터이니 보증금 같은 것을 받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왕룽은 마음이 아주 흐뭇해져서 자리에서 일어서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우리들 사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 매우 기쁩니다. 혹시 저희 집 둘째 딸년과 혼사를 맺을 만한 아드님은 없으신지요? 유씨는 껄껄 웃었다. 몸집도 뚱뚱하거니와 잘 먹어서 그런지 웃음소리까지 복스러웠다. 10살 나는 놈이 있죠. 아직 정혼은 안 했습니다만 댁의 따님은 몇 살이나 되지요? 왕룽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다음 생일에 10살이 됩니다. 내 딸이지만 잘생겼죠. 두 사람은 소리를 합쳐 마주 웃었다. 이윽고 상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겹으로 맺어진 셈이군요. 왕룽은 그 이상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이상은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직을 고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막내딸 혼사도 순조로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 딸을 물끄러미 들여다봤다. 어머니가 전족을 시켜 작고도 맵시 있는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다. 왕룽이 유심히 딸아이를 들여다보니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 창백한 얼굴빛이 나이답지 않고 숙성해 보였다. 왕룽은 그 작은 손을 잡아 앞으로 끌며 물었다. 왜 울었니? 딸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소곳이 저고리 단추를 만지작거리더니 마지 못한 듯 입을 열었다. 엄마가 날마다 발에 천을 단단히 졸라매서 아파요. 밤에도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도 내가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걸. 왕룽은 이상한 듯이 말했다. 엄마가 아파도 소리내어 울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들으면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 애처롭다고 묵지 못하게 한대요. 발을 묶지 않으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귀염 못 받듯이 나도 그렇게 된대요. 딸아이는 자기들끼리 옛날 이야기나 하는 것처럼 순진하게 말했다. 왕룽은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딸에게 말했다는 것을 들으니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파왔다. 그래, 그런데 오늘은 내가 아주 훌륭한 신랑감을 구했다. 이제 뚜첸을 시켜서 잘 되도록 해봐야겠다. 딸애는 부끄러운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처녀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왕룽은 레나에게 갔을 때 뚜첸에게 말했다. 유시네와 일이 되도록 한번 힘써주게. 그날 밤 그는 레나와 나란히 누웠어도 이 일 저 일이 생각나 눈을 뜨고 생각했다. 지나간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또 오란이 그의 처음 여자이며 얼마나 자기에게 충실했던가 하는 일들을 생각했다. 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을 생각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암담해졌다. 오라는 영리하지는 못할 망정 결코 어리석은 여자는 아니었다. 그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인 것이다.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둘째 아들을 성내로 보내고 막내딸의 약혼소를 주고받은 뒤 지창금도 정하고 혼수와 폐물 등에 대한 의논도 마쳤다. 왕룽은 한시름 놓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자식 걱정은 덜었다. 나머지 바보 아이는 양지 쪽에 앉아 배조각이나 가지고 놀게 하면 될 것이고 막내 놈은 농사일을 시키고 서당엔 보내지 말아야지.
위에 두 놈이 공부했으니까 족하겠지. 그는 하나는 학자, 하나는 상인, 하나는 농부, 이렇게 세 아들을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훌륭한 계획인 것이다. 그는 만족해서 더 이상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자식들을 낳은 아내에 대한 걱정은 아무래도 그의 가슴에서 떠날 수 없었다. 여러 해 동안 오랑과 같이 살아온 왕룽은 이제야 처음으로 그의 아내를 생각했다. 오란이 처음으로 시집을 오던 날도 그렇게 그녀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한간 여자라는 것, 그가 처음 한 여자라는 것 뿐이었다. 그 뒤론 이것저것 그날 일에 마음이 팔려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젠 자식들에 대한 일도 대강 정해졌다. 농사도 걱정 없이 제대로 되어가고 레나의 생활에도 질서가 잡혔다. 대나무 회초리로 한번 얻어맞고부터는 매우 원만히 순종하게 되니 만사가 걱정 없게 된 것이다. 그는 겨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시간의 여유가 생긴 것인데 그러자 오란의 일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한 여자로서가 아니고 못생기고 찌들고 살결이 거칠거칠하고 누렇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어떠한 뉘우침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여이고 살빛이 변해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 같았다. 아내는 원래 살빛이 희지는 않았다. 들일을 할 때에는 검붉었다. 그런데 요즘엔 들에 나가지 않았다. 2해 전만 해도 가을 추수 때만은 나갔지만 그것조차 남들의 눈이 두려워서 못 나가게 했던 것이다. 그래도 왕룽은 아내가 왜 스스로 들에 나갈 생각을 않는지 또 날이 갈수록 몸이 왜 둔해지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부엌에 불을 지피느라고 몸을 구부릴 때나 아내는 몹시 괴로운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가 왜 그래 하고 묻기나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으므로 왕룽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는 새삼스럽게 그녀의 배가 이상하게 부른 것을 보자 측은한 생각이 가슴에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다. 내가 오란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죄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래. 그는 이렇게 혼잣말로 자기를 달랬다. 나는 오란을 때린 일도 없고 달라면 돈도 주었다. 그래도 막내딸이 하던 말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슴을 찌르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오란에 대해서 결코 나쁜 남편은 아닌 것 같았다. 미안한 생각은 나지만 좋은 남편이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회한을 느끼는지 그는 그 이유를 몰랐다. 오란에 대한 죄책감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식사 때 음식을 나르거나 다른 일에서도 그녀의 일거일동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식사가 끝나고 방안을 쓸던 그녀의 얼굴빛이 갑자기 잿빛이 되었다. 입을 벌리고 헐떡이듯이 숨을 쉬었다. 몹시 아픈 듯이 손으로 아랫배를 누르면서 그래도 비지를 계속했다. 왕룽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나 오라는 외면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터 배가 자주 아팠는데 또 그런 거예요. 왕룽은 보다 못해 막내딸에게 말했다. 내가 쓸어라. 어머니는 아프니까. 그리고 오란에게 몇 해 동안 하지 않았던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어. 곧 아이를 시켜서 더운 물을 가져가게 할 테니. 일어나지 말고 꼭 누워있어. 오라는 아무 말도 않고 남편의 말대로 자기 방으로 갔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 침대에 누운 모양으로 가만히 신음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왕룽은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달려가 성내로 들어가서 의원을 찾았다. 둘째 아들이 있는 곡물점의 지배인이 추천하는 의사를 찾아갔다. 의원은 한가한 듯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흰 수염을 들이운 노인으로 콧등에는 올빼미 눈알 같은 큰 노태 안경을 걸치고 더럽고 지저분한 긴 잿빛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소매가 양손이 푹 파묻히도록 길었다. 왕룽이 아내의 병세를 이야기하자 그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옆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검은 천으로 싼 것을 꺼냈다. 그럼 같이 갑시다.
왕룽이 의원을 데리고 돌아오니 아내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 윗입술과 이마에 이슬 같은 땀방울이 쏟고 있었다. 의원은 그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잠옷 어려운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원숭이 손같이 노란 손을 내밀고 오란의 맥을 짚었다. 한동안 그렇게 맥을 짚고 있던 의원은 이윽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비장이 부어있고 간장도 나쁘오. 머리만한 돌이 뱃속에 들어있어. 위장도 탈이 났고 심장도 간신히 움직이긴 하지만 벌레가 있는 모양이오. 왕룽은 의원의 말을 듣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마치 성난 사람처럼 말했다. 그럼 약을 지어주시오. 왕룽의 큰 소리에 눈을 뜬 오라는 두 사람을 쳐다보았으나 몹시 괴로워서 의식도 몽롱한 것 같았다. 왕룽이 왜 외쳤는지도 모르고 시름 없이 두 사람을 보았다. 의원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거 참 어려운 병이요. 왕케이 보증이 필요 없다면 은전 연잎으로 약초와 말린 호랑이 심장과 개이빨로 처방을 해드리겠소. 그걸 함께 다려 먹여보시오. 그렇지만 완케이 보증이 필요하다면 은전 500잎을 받아야겠소. 잠든 것 같았던 오란이 이 소리를 듣자 정신이 돌아오는 듯 힘없는 소리로 말했다. 그만두세요. 내 목숨에 그만한 가치는 없어요. 그런 돈이 있다면 땅을 사세요. 왕룽은 그 말을 듣자 온갖 뉘우침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난 당신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소. 은전 500잎을 드릴 테니 병을 고쳐주시오. 의원은 왕룽의 말을 듣자 욕심이 동한 듯이 눈을 빛냈지만 만약에 보증해 놓고 병자가 죽어버릴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듯이 말했다. 글쎄, 환자의 눈이 흰 것을 보니 내가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소. 왕케를 보증하는 데는 은전 1000잎이 아니고는 어렵겠소. 왕룽은 아내를 구해낼 수 없다는 의원의 말뜻을 비로소 알아듣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의원을 쳐다보았다. 땅을 팔지 않곤 은전 1000잎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원은 오란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설령 땅을 팔아서 약값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는 의원과 함께 밖으로 나가 은전 연잎을 의원에게 주었다. 그리고 의원이 돌아간 뒤 왕룽은 오란이 그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어두침침한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세월을 보낸 이 부엌. 그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그을은 벽을 쳐다보며 한참 동안 실컷 울었다.